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해서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부, 즉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 보는 법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장부를 볼 줄 모르면 중개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이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만 장부 보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사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지루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이제 이해하는 재미,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 지적 공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지적 공부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견본을 가지고요, 지적 공부에 그 각각의 등록되는 사항이 의미하는 바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토지대장이 있죠. 토지대장. 대표적인 이제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 공부에는 임야대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삼국시대에도요, 지적 공부는 있었다고 했어요. 과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은 아쉽게도요, 일제 때 만들어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온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나라 땅에서 뭘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가져가기 위해서 토지의 정보를 등록해 놓은 조선시대 지적 공부를 봤더니 이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다시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 토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된 내용을 등록해 놓은 장부가 이제 지금 현대의 토지대장이에요. 그럼 토지대장은요, 자, 토지에 대한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요, 전망대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대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에서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 그러면은요, 대장 그러면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예요. 문자나 숫자. 금전, 출납부 이런 것 다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의 정보를요, 웬만한 건 다 문자나 숫자로 다 등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토지의 모양이에요. 경계.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이곳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들의 경계, 그 모양을 이제 등록해 놓은 장부로서요, 도면을 만들어요. 지도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적도예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경계,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이라고 해요.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전 국토에 대해서 토지대장, 지적도를 다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다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임야가 70%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잘 안 사니까 사람이 사는 나머지 30%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30%를 먼저 조사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어요. 이것을 거의 10년 가까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갈 거 다 빼앗아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는 임야가 이제 70%라는 거죠. 그래서 임야에서 뭐 가져갈 거 없냐 해가지고 임야 조사 사업을 또 해요. 그래서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임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로서 임야대장을 만듭니다. 임야대장.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의 이제 모양, 경계 이런 것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따로 도면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임야도예요. 임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모든 우리나라 토지들은요,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이제 임야대장, 임야도에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임야도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일원화를 시키면 되는데, 일원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요, 이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지적도 도면을 만들 때는 줄여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줄이는 정도로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죠. 축척인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도를 만들 때요, 축척을요 12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임야도를 만들 때의 축척은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도는 굉장히 넓직넓직하죠. 한 필지 한 필지가. 도시에서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부자죠. 임야를 100평을 가지고 있다.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야는 굉장히 넓직넓직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축소를 해버려요. 사람이 별로 안 살기 때문에요.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이것보다 5배를 축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6,000분의 1이 되겠죠. 6,000분의 1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했더니 축척이 안 맞잖아요. 축척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접합이 안 돼요. 접합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원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하고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이원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보통 임야들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지만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임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임야가 아닌 것들도 등록되기도 하고요. 또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임야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도시 안에도 임야들이 있어요. 도시 안에 있는 임야들은 일반적으로요, 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 이걸 봐야 되는데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대장이 안 나오고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대장이 안 나오니까. 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번들이 있어요. 지번들 보면은 14번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산 21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는 건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로만 돼 있으면요, 이거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고, 만약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번 그 숫자 앞에요, 산자를 붙여요. 산 21번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토지가 산 21번지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찾아 들어가야 되지 토지대장 지적도를 보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자가 갖는 의미를 보았어요. 자, 그리고 또 가끔씩 지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의 3번지, 산 7의 2번지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번 시간에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텐데 앞에 있는 이 번호들이요. 요 번호들. 이 번호들을요, 본래적인 지번이라고 해서 이것을 본번이라고 해요. 본번. 본래적인 지번이다. 그러면 본번 뒤에 나오는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지번들이 있죠. 부수적으로, 본번 뒤에 부수적으로 붙여진 지번이다. 그래서 요런 지번들을요, 요런 것들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그래서 지번은 본번과 이렇게 부번으로 구성을 해요. 부번으로 구성해요. 나중에 우리 지번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본번,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번이라고 한다. 산자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토지대장을 한번 보죠.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동일하게 생겼어요.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토지대장만을 이제 보고 임야대장도 동일하게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그 각각에 등록되는 의미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토지대장은요, 이 토지대장은 이제 어떤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냐? 자, 이것은요, 먼저 왼쪽 아래 토지의 소재가 나오죠. 이 소재가 바로 토지의 행정구역이라고 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제가 임의로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지명이 없어요. 실제로는 제가 가상적으로 만든 것인데, 자, 이 토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 이런 거 없어요.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시골 지역인 거죠. 송정리에 있는 토지로서 이 토지의 지번은 158번지 지번을 가진 토지다라는 거죠. 158번지의 토지대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여기가 토지대장이 아니라요, 임야대장이면은요, 지번이 158번지라고 안 돼 있고, 산 158번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요. 지번이 산자를 붙이는 거죠.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축척이 나와요. 축척. 우리가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을 기록하게 되는데 대장에는 축척을 기록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요. 우리가 대장에도 축척을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 토지가 축척의 종류가 방금 제가 일반적으로 지적도는 1200분의 1이 기준이고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축척이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가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1200분의 1인데 도심 지역은 좀 더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죠. 도심 지역은 한 필지 한 필지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죠.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2배로 확대를 해요. 얼마가 되겠어요? 도심지역은 6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축척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축척의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가 토지대장에도요, 도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척을 적어줌으로써 이 지역이 도심지역이냐, 아니면은 농어촌 지역이냐, 아니면 굉장히 임야냐, 이런 것들을 보여줘. 굉장히 작게 축소를 했느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축척이 작으면 작을수록 땅값이 싼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농어촌 지역이면은 1200분의 1. 우리가 이걸 보고, 농어촌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보았고요. 자, 위에 보니까요, 번호가 3개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고, 도면번호가 있고, 장번호. 번호가 이제 3가지가 나오죠. 이 번호들의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은 없죠. 동일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토지도요,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재 지번을 가지고요, 코드화 시켜 놓은 번호예요. 그러면 소재 지번을 가지고 코드화 시켜 놓으면은 이것은 이 토지만 갖는 고유한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고유번호를 만드는 것은요, 과거에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본부가 있는가 하면은 이걸 다 전산화 시켰어요, 지금은.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코드화 시킵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으니까 소재 지번을 가지고요, 이 토지가 갖는 고유한 번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고유번호가요,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19자리인데요. 19자리는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되어 있죠. 앞에는 생년월일, 뒤에는 고유번호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요, 앞에 10자리가 있어요. 이게 10자리인데요. 이 10자리가 바로 소재를 나타내요.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번호를 만드는 것은요, 서울은 몇 번, 그 다음에 대전은 몇 번, 그러면은 전라남도는 몇 번. 그럼 전라남도 안에 군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군마다 번호를 붙이고요. 군 안에 또 읍면이 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읍면마다 또 번호를 붙이고요. 여기 안에 또 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리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자리로 이제 코드 번호를 만들어요. 근데 이 코드 번호, 서울은 몇 번이냐, 전라남도는 몇 번이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앞에 10자리로 소재를 가지고 코드화 시켜 놨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코드 번호에. 그러면 뒤에는 9자리가 있습니다. 9자리. 19자리라고 했죠. 그러면 뒤에 9자리 중에서 다시 뒤에 8자리요. 이 8자리가 지번을 나타내요. 그러면 8자리 중에서요, 다시 앞에 4자리가 있고 뒤에 4자리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앞에 4자리는요, 본번을 나타내고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여기는 158번지죠. 158번지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본번만 있잖아요. 0158. 부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000. 만약 여기가 158에 13번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158에 001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뒤에 8자리, 앞에 본번 4개, 그 다음에 뒤에 부번 4자리로 구성돼서 지번 8자리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요 앞에 있는 한 자리는 또 뭐냐? 요 한 자리는 우리가 주민등록 그 번호 보시면요, 뒤에 고유번호 앞에 1로 시작하면 남자, 2로 시작하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이것을 나타내주는 번호예요. 우리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될 때는 앞에 산자를 붙인다고 했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단순히 1로 돼 있으면은요, 1로 돼 있으면 이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2로 돼 있으면요,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요, 산 158에 13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에 고유번호가 9자리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산이니까 어떻습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0158에 0013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넣었습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됐으니까 산자가 없죠. 토지대장에 등록됐으니까 이제 10158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1로 돼 있으면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여기가 2로 돼 있으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9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 이걸 가지고 이 토지만 갖는 고유한 번호를 만들어요. 이게 고유번호예요. 자, 그럼 고유번호의 의미를 보았고요.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장번호를 보죠.
장번호. 근데 토지대장을 보니까요, 우리가 한 페이지로만 되어 있는데요. 밑에 쭉 이제 써 내려갑니다. 토지의 표시가 이제 변경되어 가는 과정들을 막 적어요. 근데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페이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토지들은요, 적어야 될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대장, 이 158번지가요, 한 페이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어야 될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를 더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대장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두 페이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세 페이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쓸 내용이 많으면 그만큼 페이지 수가 늘어나겠죠. 그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장번호예요. 대장 페이지 번호, 줄여서 장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158번지가요, 한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페이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3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3의 2, 세 번째 페이지는 3의 3. 그러면은 두 페이지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적겠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2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2의 2.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한 페이지로 끝나요. 한 페이지로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1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가 1의 1로 돼 있다는 것은 한 페이지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어떤 토지대장을 봤어요. 토지대장을 봤는데, 한 페이지를 봤는데, 이 토지대장 한 페이지에 장번호를 봤더니 3의 2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더 있다는 거예요. 뒤에. 앞에도 한 페이지가 더 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장번호를 봤더니 2의 2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더 뒤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장번호를 붙여놔. 대장 페이지 번호. 자, 이게 장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면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번호가 대장 페이지 번호라면요, 도면 번호는 도면의 페이지 번호예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도면이 지적도라고 했죠. 그러면 지적도 페이지 번호를 우리는 도면 번호라고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기 송정리가요, 송정리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데 송정리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한 장의 지적도 안에 집어넣지를 못해요. 그러면 2장, 3장, 4장, 5장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송정리가 이렇게 있는데, 송정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한 장의 지적도로 넣지를 못해서 여러 장의 지적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장의 지적도로, 총 6장의 지적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적도 도면이 이제 여기는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도면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호 도면, 2호 도면, 3호 도면, 4호 도면, 5호 도면, 6호 도면.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토지가 궁금할 때는 먼저 토지 대장을 봅니다. 근데 이 토지 150번지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대충 본 다음에 토지 모양을 보고 싶어요. 토지 모양을 보려고 하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158번지에 도면을 보려고 했더니 이 송정리가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면 6장을 다 펼쳐놓고 봐야 되겠죠. 도면 6장을 다 뽑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잡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지대장에 이 토지는 몇 호 도면이 있냐면요, 이 5호 도면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6장 다 찾아볼 필요 없이 토지대장에 이것은 5호 도면에 있는 토지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바로 5호 도면을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5호 도면만 뽑아봐가지고 어떻습니까? 토지 모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이면장을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도 여러 페이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토지대장에 이 도면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5호 도면, 5호 도면으로 찾아가면 되겠구나,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번호 3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았어요.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럼 다양하게 존재하면 이 사항은 왜 여기에는 등록되고 여기는 등록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과 등록되지 않는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위에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요. 자, 밑에 우리가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표시하고 소유자가 기록된다고 했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아까 첫 시간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계는 어떻습니까? 도면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는 경계는 등록이 안 되겠죠.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좌표라는 게 있었는데요. 좌표는 너무 복잡해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좌표만을 등록해 놓은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구해 놓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경계점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를 따로 만드는데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는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으로 빼가지고 따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토지대장에는 등록이 안 되고, 그럼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록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토지의 표시 보시면 여기 나오죠. 지목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과 이제 면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사유라고 돼 있어요. 사유. 이 사유는 뭐냐면요. 토지가 지목이 막 바뀔 수도 있잖아요. 면적도요. 분할이 이루어지면 한 필지 토지가 두 개, 세 개 막 쪼개지기 시작하면 면적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에 변해가는 과정을 여기다 적습니다.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현상을요.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이게 다를 이자예요.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토지가 다르게 바뀌는 과정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읽어보죠. 뭘 의미하는지요? 자, 1971년도 8월 1일 제일 먼저 보니까 이때 신규 등록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때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최초에 등록하는 건 신규 등록이니까 어떻게 등록이 되느냐?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토지를 만들어서 신규 등록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때 신규 등록될 당시에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였느냐? 100제곱미터였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다는 거, 처음에는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이제 가로 01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목을 자세히 공부할 텐데 지목이 총 28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전, 답, 과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이 맨 위에 있으니까 첫 번째 1번이 되고요. 맨 마지막 28번째가 잡종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잡종지는 28번째, 28번이라고 적게 돼요. 아무튼 이거는 코드 번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는 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또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98년도 2월 2일에요. 토지가 둘로 분할됐대요. 분할됐는데 그 분할된 토지에는요. 본번에 부번 1번을 부여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토지가 원래는 158번지 처음에 생길 때는 158번지였는데요. 둘로 분할을 했어요. 둘로 쪼갰다는 것이죠. 그러면 쪼개면 둘로 나누면 분할하게 되면 지번이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 나중에 지번 부여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이게 원래 158번이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158번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둘로 분할이 되면요. 여기다 지번을 부여할 텐데 159번지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인접하는 곳에 159번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159번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이제 부번을 부여해요. 158번지에서 파생이기 때문에 여기는 158의 1번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부번이 발생해요. 그럼 내가 도심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100의 17번지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원래는 100번지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죠. 그 중에 17번째로 분할된 토지라는 걸 말해요. 그럼 이게 또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158의 1, 하나는 158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8을 둘로 분할해 가지고요. 우리는 158번지를 보고 있지 158의 1번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58번지가 있고 근데 또 다른 토지는 158의 1번지를 부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둘로 분할됐으니까 158번지가 면적이 줄어들었겠네요. 면적이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60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158의 1번지는 면적이 얼마겠어요? 4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지목은 그대로예요. 지목은. 면적만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밑에를 보니까요. 또 그 다음에는요. 2009년 9월 9일 날 지목이 바뀌었대요. 면적은 그대로인데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대로. 주거용 건축물 부지로 지목을 바꿨다는 거죠. 이제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요. 2014년도 1월 3일에는 159번지하고 합병이 됐대요. 합병은요, 분할과 반대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58번지가 있었는데요. 158번지가 있는데, 요 밑에요. 159번지가 있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158번지하고 159번지를 합칩니다.
그러면 토지 모양이었습니까? 이렇게 한 필지가 됐겠죠? 이렇게. 한 필지가 됐으니까 지번을 하나만 부여해야 되겠죠? 하나만 부여해요. 그러면 158번지하고 159번지를 합치면요. 158번지가 선순위죠. 지번이 앞서니까 이럴 때는요. 전체를 158번지라고 해요. 전체 지번이. 요 지번, 요 토지의 지번이 이제 158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158번지가 요 상태에서요. 면적이 늘어났죠.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59번지 합병해가지고 면적이 8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59번지는 면적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20.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목은 그대로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도 혹시 또 변경된 게 없느냐라고 봤더니요. 우리가 장번호를 보니까 1에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재도 이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면에 토지대장이에요. 오른쪽에 장번호가 만약에 2에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현재 상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장번호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요. 부수적으로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또 과세 등 우리가 토지대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세장부라고 했잖아요. 과세를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요. 오른쪽을 보죠. 오른쪽. 자, 우리가 토지대장에는 과세 등을 위해서 소유자도 기록한다고 했죠. 소유자가 기록이 돼요. 그럼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요. 그 사람의 성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이인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도 적어요.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를 적을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근데 소유자가요. 이 사람이 아니라요. 법인일 수도 있죠. 법인일 때는 성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 법인의 명칭이라고 하고요. 주소라고 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습니다. 근데 우리 법인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사람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요. 그러면 소유자를 적을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적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세장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1월 1일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7월 1일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또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 정확하게 과세를 할 테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경일, 변동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그 원인 이것도 한꺼번에 적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과세를 할 테니까요. 언제부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적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을 보죠. 처음에 매립준공을 할 때는요. 소유자가 누구였느냐? 국가였어요. 국가가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소유할 때는 그냥 국이라고만 적습니다. 국가가 소유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대요. 누구한테요? 홍길동한테. 그럼 여기서는 홍길동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게 되겠죠. 그리고 홍길동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또 적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홍길동한테 과세를 할 테니까요. 소유자도 계속 이제 변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꼭 적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홍길동에 다시 전우치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했대요. 전우치는 이런 사람이고 전우치는 요때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전우치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언제요? 6월 1일 날. 그럼 과세를 할 때 이 주소로 과세를 해야 되지 이 주소로 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도 과세를 위해서요. 소유자를 특정하고 그다음에 변경일, 변경원인을 함께 기록을 합니다. 자,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임야대장도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고 임야대장도 다만 이제 임야대장은 지번이 앞에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토지대장을 보면 대충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돼요. 지목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합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뒷페이지를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모양, 경계를 보기 위해서 씁니까?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다고 했죠. 지적도, 임야도. 먼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의 그 경계를 등록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임야도의 예시가 나오죠. 임야도. 자, 그러면 임야도는요, 여기가 다 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도는요, 임야도 안에 보니까 산 26번지, 산 27번지 이것이 바로 지번을 나타내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기 때문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였던 거죠. 여기는 산 23번지. 그럼 오른쪽에 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이 지목을 나타내요. 지목. 그래서 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임야를 나타내요. 그럼 그 밑에는요, 정선리, 뭐 청산리 해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는 나눠져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토지들에 대한 모양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토지의 모양을 보고 싶으면은 지적도를 들어가라는 거죠. 지적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적도 견본이 나옵니다. 지적도. 지적도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적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역은요,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라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의 모양을 이렇게 도면, 지적도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니까 숫자 앞에 산자를 안 붙였죠. 그렇죠? 여기는 숫자 앞에 산자를 안 붙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 토지의 지목을 나타내요. 지목. 그래서 우리가 전 이렇게 돼 있으면요, 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29의 답 그러면 논답자, 여기는 논이라는 거예요. 여기 길게 돼가지고요, 452의 도 이렇게 돼 있으면 도는요, 도로를 나타내요. 도로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이쪽 보니까는 454의 구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국어라고 하는 것으로 실개천 이런 것들을 말해요.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이 지목들의 종류, 지목의 의미 이런 것들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합니다. 그럼 오른쪽 보니까 뻥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체가 이게 한 필지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산이라고 써져 있죠.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에 대한, 여기 있는 토지들은 또 여러 필지로 되어 있지만 이 토지들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필지들의 모양을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야 우리가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로 이론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때 지적도로 이론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론화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임야에 있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을요, 지적도 축척은 120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200분의 1에 맞춰서 다시 다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전체, 우리나라 전체 70% 되는 임야를요, 한꺼번에 다 측량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아직도요, 이원화로 남아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론화를 하겠지만, 아직은 이원적으로 존재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체 모양을 보고 싶으면 지적도와 임야도를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넘기시면은요, 경계점 좌표도 높고 시행적의 지적도에서 약간 좀 독특한 또 지적도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지적도예요, 지적도. 이것도 지적도인데, 여러분 유인물에는요, 이 하나하나 명칭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이제 의미들을 적어 놓은 것인데, 요거 나중에 우리가 도면에 대한 공부를 들어갈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적도를 보니까요, 네모 반듯반짝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신도시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신도시.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토지들이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 중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던 곳들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죠. 우리 요 정도.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해당 이제 토지대장 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해요. 뒤에서 공부할 때 이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들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도면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을 공부를 하고 나시면요, 하게 되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면은 이걸 보고 다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다룬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토지대장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걸 보면 이제 등기부 견본이 나와요. 등기부. 지적 공부는요, 보통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는 이렇게 우리가 뽑아보면은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오죠. 자, 등기부 견본. 이 등기부도요,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실제 이런 등기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에는 1페이지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이고요. 뒤에는 이제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보면은 위에 보시면은 토지 앞에 보면은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우리가 등기부를요,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렇게 하죠. 등초본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종이로 되어 있을 때는 등본 초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본 그러면 전체를 복사하면은 등본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복사를 하면 초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본, 초본.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등본, 초본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됐어요. 전산화가 돼가지고 뭘 복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산화된 디스크에서 그냥 출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등본, 초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나 등본, 초본이라는 표현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등본은 전부증명서, 그리고 과거에 초본은 일부증명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표현을 하지는 않고 아직도 등초본 이렇게 하죠. 등본, 초본 하니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토지 등기 기록이 하나하나 가리키는 게 뭐가 되는지 이제 토지 등기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요.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상 전부증명서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죠. 등기 기록은 먼저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표제부, 갑부, 을구로 구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표제부가 나와요. 자, 표제부에는요. 그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토지에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이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했죠. 등기부에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토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 토지의 등기 기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토지는 지목이 되고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면적은 320제곱미터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이렇게 토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접수가 되어 있죠. 접수. 그러면 이 접수라는 것은 이 토지에 대한 이 토지 표시가 접수가 등기소에, 등기는 등기소에 사잖아요. 이 토지의 표시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가 요 날짜라는 거죠. 접수된 날짜가.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요, 표시번호라는 게 있죠. 표시번호. 이 표시번호는요, 이런 거예요. 자,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토지대장 보면 지목이 바뀌기도 하고 면적이 바뀌기도 했죠. 그러면은 이 토지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였냐? 전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대로 바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과수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변해가는 과정을요. 변해가는 과정의 순서, 그 표시 변해가는 순서들을 써놓은 게 표시번호예요. 표시번호면은 처음에는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물론 면적도 바뀔 수 있어요.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토지의 표시에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번호니까 표시번호라고 해요. 그런데 표시번호에요. 1 쓴 다음에 밑에 전2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자,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계속 변해가고 있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과수원은 그대로이면서 면적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변해 과정을 쭉 섞게 되는데, 우리는 50년 전에 이 토지 지목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만 알면 되죠. 과거에 50년 전에 이 토지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현재 면적이 얼마인지 이것만 알면 되죠. 사실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모습보다는 현재의 모습만 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변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다 적다 보면 등기기록 부피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보기가 안 좋아요.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생략을 해버려요. 생략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만 왔다 그러면요. 위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위에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생략해버리고 여기부터 적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는 원래 2번 대였죠. 근데 여기부터 적다 보니까 이것을 1로 적어요. 1 대 쓴 다음에. 근데 요거는 원래는 2번이었죠. 2번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 2 이렇게 써요. 원래는 전에는 2번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걸 알 수 있죠. 지금 현재는 대이지만 그 전에 다른 표시였을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그냥 1로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대였고 지금도 대였다는 걸 말할 것이고,
토지의 표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전2로 돼 있으면요. 지금 현재는 이 상태이지만은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걸 보고 싶으면 볼 수는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요. 볼 수 있게 해주고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 상태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처음부터 이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의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따로 장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표제부에 등록되는 내용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갑구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 자,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눠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갑구라고 했잖아요. 갑구.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을구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갑구. 갑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하나씩. 자, 밑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었대요. 이해가지고 나오죠. 소유권이. 빨간 글씨로. 형광으로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1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기 기록에서 가장 최초로 등기 기록을 계산하는 최초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갑구의 1번은요.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1번이 소유권 이전이네. 보니까는 전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표제부, 우리가 표시부하고 동일하게요. 원래 처음부터 그것이 1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2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2번이었으니까 위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위에 하나 더 있으면 그것이 뭐겠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갑부도 어떻습니까? 계속 변해갈 거 아니에요. 1, 처음에는 갑이 소유했다가 2, 그 다음에는 을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3, 병하게 소유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 해가지고 또 정에게 소유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소유자만 정확히 알면 되죠. 50년 전에 소유자까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다 적다 보면 등기 기록의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이것도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만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생략하는 거죠. 무조건 다 생략하는 건 아니고 너무 부피가 늘어지면 처음엔 이 부분만 생략했다가 나중에 이 부분까지 생략하고 가는 거죠. 점점 늘어날수록 여기의 부분을 또 생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요. 보통 1번은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전이 나왔다는 것은 보니까 여기 전2라는 건 1번이 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보존 등기였다는 걸 말하겠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보고 싶은 사람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정리하는 장부가 있어요. 그걸 보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소유자 관심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제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것이 등기 목적이죠. 목적. 등기 목적. 이런 걸 등기 목적이라고 해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 어떤 목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느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보니까요. 등기 원인이 있죠. 원인.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은 이런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보니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등기 원인 매매. 그럼 위에 있는 날짜는요. 이거는 매매한 날짜예요. 7월 3일 날 이루어진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도 이제 접수 일자와 번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접수 일자예요. 요거는 접수 일자예요. 그럼 접수 일자는 뭘 나타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것만 보고 요 밑에 있는 걸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만 보면은 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자, 오른쪽 보니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누구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홍길동의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가 있겠죠. 자, 이때 주소는요. 지적공부도 마찬가지고 등기부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주소를 적을 때는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지만요. 토지를 표시할 때는 구주소라고 하는 지번 지목을 소재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법에서 토지를 표시할 때는 우리 구지번이라고 하는 소재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사람의 주소는 지금은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사람 주소는 도루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소유권을 이전을 통해서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 등기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만약 을이라고 하면요. 그 전에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었다고 했을 때요. 두 사람 사이에 매매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 매매를 하고 나서요. 이 사람이 이제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짜는 매매한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등기한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매매만 했다고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등기소 가가지고요, 등기해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세요. 라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요, 등기소에서요,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했다고 해서 접수와 동시에 등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신청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통과하면은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기록이 다 끝나게 되면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우리가 시킨 상태에서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은요, 바로 등기되는 거 아니에요. 한 이틀이고 뭐 3일이고 뭐 지나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가 완료됐을 때 비로소 소유권을 이 사람이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접수는 내가 먼저 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중에 접수가 되는데 그 사람 먼저 등기를 등기관이 해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우선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접수했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다른 사람 거부터 A가 먼저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B가 나중에 접수를 했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B부터 먼저 해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A를 해줘버리면 어떻습니까? B가 우선순위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에는 등기관이 마음대로 씁니까? 등기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요, 접수한 대로 소급해가지고 이때부터 등기의 효력, 즉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등기관이었으니까 조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내가 먼저 접수되면 무조건 내가 우선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접수된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거고, 등기관의 조작에 의해서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접수된 대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등기의 효력,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접수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접수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에 넣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도 적어놔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대장에 과세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접수일자는 뭘 나타내겠어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등기의 효력 발생이에요. 효력이 발생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요, 등기가 완료된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적게 돼요. 완료는 언제 될지를 몰라요. 접수된 날짜를 적게 돼요. 그러면 왼쪽에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번호는 뭐냐면요, 권리가 서로 충돌을 했을 때 권리의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는 권리의 표시라고 하지 않고 권리의 순서, 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순위번호, 권리의 순위. 그래서 우리가 표제부에는요, 토지의 표시의 변에 관한 과정을 적기 때문에 표시번호라고 하고요, 갑부나 을구,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에서는요, 표시번호라고 하지 않고 권리의 순서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순위번호.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순위번호를 보고 따져요. 그럼 이때 접수가 먼저 된 사람이 먼저 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순위번호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순위번호에서, 그래서 접수가 빠른 사람부터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선순위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갑구가 있고요, 소유권은 갑구에 기록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럼 갑구에요, 사람이 여기는 갑, 2에서 을, 3에서 병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을구에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2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 앞으로 뭐 저당권이 설정되고, 2 해가지고 B에게 전세권이 설정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 저당권자하고 병하고의 순위가 문제가 돼요. 병의 등기하고 이 저당권자의 등기가 누가 빠르냐, 누가 선순위가 되느냐, 이걸 이제 우열을 가려야 될 때. 그럼 이때 이 사람은 3이고 이 사람은 1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이 앞선다고 할 수가 없죠. 기록하는 곳이 틀리잖아요. 얘가 먼저 되고 나중에 됐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가 없죠. 갑구에 있는 등기하고 을구에 있는 등기는 순위번호를 가지고 누가 우선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를 줘요.
그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이 빠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 간에 우열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접수되느냐 해서요. 그 접수번호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일자 밑에 있는 접수번호는요. 이것은 바로 서로 다른 구, 즉 갑구와 을구에 있는 등기 간에 순위를 정하기 위한 번호예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정해집니다. B형이 빠르냐, A가 빠르냐. 등기법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등기법을.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등기의 순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접수번호도 붙여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밑에도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제 누군가로부터 홍길동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또 소유권이 또 이전이 됐대요. 이해하면 이전이 됐어요. 누구한테 이전되느냐? 전우치한테 이전이 됐대요. 전우치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오고요. 그러면 전우치는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11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11월 15일 날 접수가 되고 이 등기의 접수번호는 33,451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소유권이 이전됐대요. 소유권 누구한테 이전됐습니까? 이 몽룡한테. 이 몽룡한테 어떤 원인으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이하 여백이 이렇게 돼 있죠. 이하 여백이라는 건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몽룡이 되겠죠. 이 몽룡이. 이하 여백 이런 말이 없으면요. 밑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몽룡이 현재 소유자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권리자를 적습니다. 근데 권리자 외에요. 기타 사항해 가지고요. 자, 여기 2번에는요. 매매를 했으면 매매 가액이 있겠죠. 여기는 매매 거래 가액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거래 가액이 있네요. 이제 10억 해가지고. 자, 요 차이는 뭐냐면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매매라면 실거래 가액이 있죠.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매매 계약서부터는 실거래 가액을요, 신고를 다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한 금액을 등기를 신청할 때 기록을 하고, 기재를 하고 신청서에, 그리고 그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도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매매는 2006년 전이었기 때문에 거래가액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몽룡은요, 2012년도에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거래가액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기 기록을 보면요, 지금 최근에 만약에 거래를 해서 거래를 통해서 이전이 됐다라고 하면 거래가액이 다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하 여백하면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갑구만 있다는 거예요. 을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을구가 없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데요.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구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을구가 없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세를 내준 적도 없어요. 갑구만 있다는 것은요, 가장 깨끗한 권리, 깨끗한 토지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넘기시면은요, 이제 우리 토지 등기 기록 봤어요. 건물 등기 기록이 나오는데요. 건물 등기 기록도 토지와 동일해요. 그런데 약간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건 건물 등기 기록이에요. 자, 여기도 표제부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표시하겠죠, 건물. 건물이니까. 그럼 건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요, 이런 걸 적습니다. 이건 이제 토지보다는 덜 중요한데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소재 지번은요,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재 지번을 말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에 있는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목하고 면적이 나올 텐데, 건물은 지목이라는 게 없어요. 토지는 이제 토지의 용도에서 지목이 있는데 건물은 용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건물에 이제 구조 이런 게 나와요. 이건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2층 근린생활 시설이다. 이렇게 건물의 구조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이제 2층 건물이면요. 1층은 몇 제곱미터고 2층은 몇 제곱미터다. 면적 이런 거 구조나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소재 지번해가지고요, 만약에 이 서초동 671번지에요, 건물이 두 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A동이고 이건 B동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A동하고 B동은요, 등기 그룹이 틀리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서초동 671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A동 건물이다. 이렇게 적어요. 건물 번호도. 2동 이상일 때는 건물 번호도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 번호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한 동밖에 없다는 거죠. 이 건물밖에 없을 때는 건물 번호가 없죠. 건물 번호를 적지 않고 2동 이상일 때는 건물 번호도 적습니다. 이것만 다르건 동일해요. 여기는 표시 번호 보니까 1이죠.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 상태였고요. 그 밑에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구일구가 나옵니다. 갑구일구는요, 토지하고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넣습니까? 전, 이 이런 게 없죠. 1번이면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1번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고, 언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기소에 접수가 되느냐? 이제 8월 13일 날 이 접수, 16,774호로 접수가 되었다는 거죠. 자, 보존 등기는요, 등기원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요, 그냥 보존하는 등기일 뿐이기 때문에 등기원이 이런 게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을구, 그 다음에 2번이 없죠. 2번이 없다는 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건물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 그룹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지금도 소유자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됐으면 이제 이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전이 안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놀부 주식회사가, 이게 법인이 되겠죠.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을구가 나오네요. 을구가. 그러니까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을구를 기록하죠. 그래서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건물을 전세를 내줬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을구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을구를 보니까요. 을구는 갑구하고 동일한 사항이 기록이 돼요. 그럼 동일한 사항으로 이제 소유권 유예 권리가 나오죠. 이제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1번으로. 순위, 1번 순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등기부 보면요, 저당권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저당권은요, 은행에서 3억을 빌리면서요,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권을 설정해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근저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이런 거죠. 3억 범위 내에서 돈을 뺏어 썼다 갚았다 뺏어 썼다 갚았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근저당이라고 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근저당. 그러면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원인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설정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8월 23일 날. 그리고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 날짜 8월 25일 날 접수가 돼서 접수했던 번호가 17,543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권리자를 적겠죠. 권리자. 그러면 여기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겠죠. 근저당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변학도라는 사람이다. 보통 이제 저당권자는 은행이 일반적이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개인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변학도에 이제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있죠. 그러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가 나오죠. 채무자는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니까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린 거네요. 그래서 놀부 주식회사가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채무자를 적고요. 그럼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이 물건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리기로 했느냐 해서 1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하 여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였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한테, 갑한테 전세를 설정했다고 해보죠. 그럼 그 밑에 2번 해가지고습니까? 전세권 설정했겠죠. 그럼 전세권 설정했으면 전세권 설정 계획에 따라 언제 접수가 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넣었습니까? 그 전세권자가 나오겠죠. 누구한테 전세권을 줬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이제 을이라고 쓰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면 전세금이 있겠죠. 전세금이 3억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3억 쓰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2순위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억까지 빌렸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0억까지 전부 다 가득 빌려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억까지 이제 빌려 썼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1순위로 10억 원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2순위로 3억 원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갚으면 상관없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죠, 건물에. 경매가 들어가서요, 13억이 떨어졌으면요, 얘가 10억 받고 얘가 3억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12억으로 경매가 낙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 돈을 못 받죠. 그럼 어떻게 받겠어요? 얘가 먼저 10억을 다 가져가요. 나머지 2억만 가져가겠죠. 이게 바로 순위번호예요. 얘는 1순위, 순위잖아, 순위. 1순위, 얘는 2순위니까. 이걸 가지고 씁니까? 같은 구에 있는 데끼는 그 순위를 가지고요, 우열을 정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요, 전세권자는 이걸 알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저당권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1순위로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이 10억까지 가져갔다는 것을 뻔히 알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게 경매가가 12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절세 3억을 줄 수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순위로 가져가고 2순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부나 을부에 기록되는 사항은요, 동일해요. 그리고 토지나 건물이나 등기 기록이 갑부에 기록되는 사항과 을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동일한데, 다만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이,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표시하지만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라는 게 없으니까 대신에 건물 구조나 건물 내역,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걸로 표시를 한다.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은 어떻게 생겼고 등기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가장 단순한 등기 기록이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매수인들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보다 복잡한 권리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등기가 되고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과 등기법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공부 등기법을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드려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러면은 지적 공부가 먼저 생기고 등기부가 나중에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다루는 그 지적법부터 먼저 다루고 2편에서 등기법을 이제 하나씩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